소득 지표를 변화를 추이다. 오른. 자, 거기 보니까 실질 GNP는 커지고 있고요. 실질 GDP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GDP하고 GNP를 이 그림으로 공부한 적 있어요. GDP, GNP. 세 영역으로 나눠지죠. A 영역, B 영역, C 영역. A 영역이 뭐예요? 해외 외국으로 지불되는 소득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소득이죠. 여기는 이제 내국인의 국내 소득이죠. 내국인의 국내 소득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선진국은 GNP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고. GDP, GNP 하면 선진국은 해외 지불 소득보다 외국에서 그 나라 국민이나 그 나라 기업이 벌어가는 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후진국은 이제 반대겠지. 반대. 여기 보니까 실질 GNP가 커지고 있고 실질 GDP는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건 많아지고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한 건 별거 없다고 얘기야.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한 건 별거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생산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T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여기 물가지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지수인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나 실질 GNP 그리고 명목 GDP나 명목 GNP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따라서 물가지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T 플러스 완년은 지금 GNP가 큰 거죠. GNP가 큰 경우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양극감을 갖는다. 요거잖아. 해외 순수치 소득. 그러니까 지불 소득을 털어낸 수치 소득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맞잖아요. 2번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확인합시다. 국내에서의 고용 사정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니까 GDP를 보세요. 작아지고 있죠? GDP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국내에서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3번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외국 기업의 각국 투자 증대가 이러한 변화. 외국 기업이 각국에 투자 증대했다면 GDP가 커져야 돼요. GDP가 커져야 되는데 GDP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죠, 이것도. 그래서 2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15번. 그림은 무역 경쟁국인 세 나라 간의 상품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가에서 바 중에서 A국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흐름만을 고르래요. A국의 통화 가치 하락 이퀄 환율 인상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늘어나고 수입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A국에다 포인트를 주면 A국에서 수출, B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 A국에서 C국에 수출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상품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가번하고 다번밖에 없어요. 수출 증가. 정답 1번이네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16번. 사회 이동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걸 찾으래요. 사회 이동. 가번. 빈민 집안 출신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다.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대 간 이동 안에는 세대 내 이동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일단 가번은 세대 내 이동이면서 세대 간 이동이라는 건 뭘 가지고 추론하죠?
빈민 집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빈민이야. 근데 자식은 유명한 가수가 됐으니까 세대 간 이동이면서 개인적 이동이죠. 개인적 이동이면서 수직 이동 중에 상승 이동이죠. 가번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나번.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탄광 산업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되었다. 아, 이건 세대 내 이동만 해당되죠? 세대 간 이동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이고 수직 이동 중에 하각 이동이네요. 가가 아니라 나. 그 다음에 다는 구매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영업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이것도 세대 내 이동이면서 개인적 이동이면서 수평 이동이네요. 수평 이동.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대요. 세대 간은 없네요. 세대 내 이동이면서 개인적 이동이죠. 회사가 부도난 것이지 뭐 사회가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 이동이면서 수직 이동 중에 하강 이동이네요. 수직 이동 중에 하강 이동.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확인. 세대 간 이동의 사례는 가나. 세대 간 이동이니까 얘하고 얘 하나밖에 없어요. 가번밖에 없어. 가번. 그 다음에 세대 내 상승 이동하는 것은 가다. 세대 내 상승. 세대 내 상승. 세대 내 또 상승이 어디 있어? 없어. 가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때문에 틀렸고. 3번. 나와 라는 구조적 이동의 사례. 나라. 나 구조적 이동 맞고. 라 개인적 이동이에요. 라는 개인적 이동. 그래서 4번만 맞는 거네요. 가에서 라 모두 세대 내 이동에 포함된다고. 그렇죠. 세대 내 이동 다 포함되잖아. 그 다음에 17번.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은 근데 이전에는 특수계층의 자녀들에게만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기회 제공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의무교육은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부합하는 내용을 고르래요. 실질적인 평등, 이 기회균등이 실질적인 평등은 아니죠. 오히려 형식적인 평등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회균등은.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다. 이처럼 교육을 통한 접근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 개인의 능력이 반영돼서 사회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싱겁게 2번이 정답이네. 3, 4번은 별 의미 없고. 18번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 옳지 않은 것. 가봐. 사회는 그 자체로 발전하며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그 자체의 본성이며 독자적인 과정이다. 사회는 그 자체로 발전한대요.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진화론에 가깝네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4번. 사회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과 영리한 꾀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번갈아가면서 집권과 몰락을 반복하며 변화한다. 반복이니까 순환론. 일명 숙명론,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사회 발전은 국제적 힘의 관계 및 세계 체제와 연관된다.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의 원인은 국내적인 것보다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 그러니까 가번하고 나번은 방향면에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번은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이죠.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이 근대화론하고 종속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번과 나번은 사회 변동 이론이고 다번은 사회 발전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는 후진적인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한다고 본다. 맞죠? 진화론적 관점이니까 일방향만 있어요. 진보라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2번. 나는 사회가 일정한 양상을 반복한대요. 반복. 진보와 퇴보, 반복하면서 변동하는 것에 주목한다. 순환론이니까 맞습니다.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다는 주변부 간의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제3세계의 저발전을 강조한다. 땡. 주변부 간의 강한 연계성이 아니라 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착취죠. 착취. 그러니까 미국이 중남미 이 주변국을 착취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이 미발전 단계가 아닌 저발전 단계에 머문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이론은 탈서구화론이죠. 근대화론은 서구화론이라고 표현한다면 종속이론은 탈서구화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요. 4번. 나는 다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그러니까 나는 다와 달리 운명론적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19번. 그림은 갑국, 을국의 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제도. 그림이 갑국은 우하향하고 있고 을국은 수평이네요. 공공부조제도의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갑국과 같은 모양이었죠. 이게 시혜적 복지라는 거잖아요.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혜적 복지 때문에 복지병이 생기죠. 차라리 일 안 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생산적 복지, 즉 일하는 복지. 그래서 일하는 복지 그래프는 이게 소득이고 이게 정부의 보조금일 때 이게 시혜적 복지잖아요. 이게 전통적 복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도 줄인다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근로장려제도에 하면 3단계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고 오른쪽 을국은 정부 지원금이 일정 수준까지는 일정하게 주다가 뚝 떨어져 버리네요. 소득이 N을 넘어서면 하나도 안 줘버려요. 그러면 갑국이나 을국이나 공통점이 나타나겠네. 복지병 생기겠죠. 일부러 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서 갑국의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후 수혜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맞잖아요.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혜 가구의 소득 수준은, 즉 가처분 소득 수준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이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봅시다. 을국의 경우 빈곤층 가구의 소득과 정부 지원금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N까지는 지원금을 일정하게 주고 N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끊어버리네요. 그러면 N달러 안 넘어서려고 노력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제도에서는 빈곤층이 아닌 가구 중 소득을 줄이려는 가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건 을국과 달리가 아니라 갑국, 을국 모두예요. 모두 소득을 줄이려는 가구가 나타나겠죠. 그래야 보조금 많이 받으니까요. 4번.
수혜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갑국에서는 낮아지고 수혜 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 대비, 그러니까 소득이 분모가 됩니다. 분모. 그럼 분모는 커지고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드니까 비율은 낮아지게. 맞네?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일정하다. 을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을국에서도 소득이 늘어날 때 N 이하하고 N 이상을 비교해 보세요. N 이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N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면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지원금이니까 소득은 커지고 지원금은 고정돼 있다고.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이건 그 규모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작아지겠지. 일정하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20번.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이다. 옳지 않은 분석은. 단 ABC는 각각 상중 하층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은 1대1로 자녀 세대에서 상층은 20%, 중하층은 비율이 같다. 이것도 도구를 써야겠네요. 이 도구를 만들어야죠. 부모, 자녀.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에서 상층이 20%래요. 상층이 20%. 그 다음에 중층하층은 비율이 같대요. 그래야 100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A, B, C가 있는데 A를 보니까 상승 30, 하강이 없어요. 하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층이라는 얘기죠. A가 하층이에요. B는 상승이 없어요. 상층이고. C가 중층이네요. 그러면 이제 B부터 봅니다. B 상. 하강 5, 일치 5. 이게 하강 일치 5. 그 다음에 여기 또 A가 지금 B를 봐야지. B 상승형 하강 5, 일치 5. 일치 5, 하강 5. 하강 5.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10. 부모 세대 계층 세대 간 계층 이동 양상. 부모 세대 계층 세대 간 계층 이동 양상. 60, 10, 30. A가 60이죠. 그 다음에 B가 10이죠. 그 다음에 C가 30이란 말이에요. 30. 그럼 여기 이제, 이거 하강이 5네, 여기. 얘하고 합쳐서 5예요.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C로 갑시다. C.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상승 5. 상승이 0이네. 상승이 0. 하강 5. 하강 5. 그 다음에 일치 5. 그럼 안 맞잖아. 지금 C. 진짜. C를 봐야지, C. 5, 20. 여기 지금 일치가 20. 엉뚱한 걸 봤네. 20, 그 다음에 여기도 5. 그리고 30 맞고. 그럼 이제 여기 끝났네.
여기 1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봅시다. 이제 A. 30. A는 30. 상승 이동이 A가 하강이지. 상승이 30. 그 다음에 하강 없고 일체 30. 일체 30. 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헤매냐? A가 하층이죠? 상승이 30. 하층이 3. 상승 이동이 30이니까. 아, 이거도 이거 합쳐서 30이니까 20 나와야겠네. 20. 이게 상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치가 30. 그려봤지. 그러면 이제 퀴즈가 다 됐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0이네. 0이면 여기가 5가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만들어 놔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럼 1번.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은 한 사람도 없다. 상층에서 중층으로의 이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네? 맞아요? 맞고. 틀린 거 골라야 돼요.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더 많다. 하강 이동은 10. 상승 이동은 35. 상승 이동한 경우가 더 많다. 맞네? 2번도 맞아요. 3번. 계층 지위의 대물림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대물림 중에서 가장 낮은 건 상층입니다. 상층. 그러니까 틀렸잖아. 정답.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녀 세대 상층에서 부모 세대가 하층인 사람, 부모 세대 하층인 사람이 가장 많다. 맞네? 10으로. 5, 10. 10으로 가장 많죠. 도표 분석 문제 중에서는 이 계층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5회로 갈게요. 1번. 빈칸 A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는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그럼 특수 불법 행위겠지.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아래 그림은 A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특수 불법 행위입니다.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예. 가번이 이제 특수 불법 행위고, 아니요 하면 이제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가? 나번은 무과실 책임주의. 다번은 과실 책임주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이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을 게을리한 점에 대한 과실 책임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과실 책임에다가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결합됩니다. 1번 받고 2번. 사용자 책임에서 피해자는 피용자인 불법 행위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에서 뭐 끝났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에 대한 책임은 뭐죠? 원칙은 과실이지만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의해서 달라져요. 기출문제 소개할게요. 이를테면 피자가게 종업원이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배달 중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사용자 책임이 주어집니다. 배달 중이라는 것은 업무상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퇴근 후 종업원이 퇴근 후 게임방에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다툼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다툼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건 일반 불법 행위예요. 이건 특수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일반 불법 행위. 그래서 이
종업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 위, 가, 손, 인, 책 6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업무상 발생했다면 무조건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 되고 이 사용자는 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문이 안 나올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이래가지고 나 손해봤잖아. 월급에서 깔 거야,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아직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사용자 책임에서 피해자는 피용자인 불법 행위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용자에게 책임 먼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부거리. 동물 점유자의 책임. 역시 과실책임과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 결합이 됩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제된다. 이게 바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3번 맞아요. 4번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먼저 점유자, 그리고 점유자가 상대적 무과실 책임에 해당되면 소유자가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어떤 나라의 정치, 예? 답 2번 있잖아요. 그림은 어떤 나라의 정치문화 유형이 A에서 B로 변화했음을 나타낸 건데요. 이러한 변화에 따른 B 유형의 일반적 현상으로 바른 걸 찾으래.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 인식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도 높아지고,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는 정도도 높아지고, 이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민형이나, 향리형에서 뭘로 가는 거야? 참여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니까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높아질 거. 신속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애매하죠.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라고 해야 맞고, 국민들의 입법 청원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쟁점에 대한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정답이네. 4번 정답. 3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유럽연합,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공통점, 국제기구입니다. 그럼 이거 국제기구니까 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생략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정부간이냐, 국가간이냐, 비정부간이냐. 그 다음에 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 그 다음에 포괄적이냐, 제한적이냐. 이 6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회원 자격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고, 이건 지역적 범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능적 범위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지금 여기 세 개 나왔죠. EU, 유럽연합, EU, 정부간이죠? 정부간. 그 다음에 EU지가, 지역적이고, 포괄적.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비정부, 세계, 제한적, 이렇게 되고,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죠. 비정부, 세계적, 제한적. 이거 암기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추론 할 수 있어야 돼. 자, 1번. 기억은
유럽연합은 정부 간 그리고 니은 디귿은 비정부 간. 맞네? 1번 맞아요? 1번 맞고. 2번 기역에 비해 니은 디귿은 제한적 기능. 니은 디귿은 제한적 기능. 그러네. 기역에 비해 니은 디귿은 제한적 기능. 맞네?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달리 디귿의 활동은 기역과 달리 기역과 달리 디귿은 주권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아닙니다. 모두 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고 디귿.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고 4번 확인. 니은 디귿에 비해 기역은 참여 대상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이다. 기역이 참여 대상이 지역적이다. 맞네. 맞아요.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WTO, IMF, 우리나라 관계 있는 거 에이펙으로 할까? 아세안으로 할까? 에이펙. WTO, 정부간, 세계적, 제한적. IMF, 정부간, 세계적, 제한적. 에이펙, 정부간, 지역적. 포괄적이죠? 에이펙 뭔지는 아시죠? 아시아 태평양 연합체예요. 4번 문제로 갑니다. 값은 범죄 피해로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 을은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값의 개인 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형편이 못 돼요. 왜?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형사소송은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하지만 민사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형편이 못 된다.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죠. 현재 우리나라 채택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보상제도는 뭔지 아시죠?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을 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을 때,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 그다음에 3번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소송에만 적용돼요. 그것도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 그다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범인을 못 잡았을 때 국가가 대신 구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또는 국가 구조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주장이 지닌 문제점.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야. 모든 사회 집단에는 지배와 피지배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이걸 보니까 지금 정치를 보는 관점이 국가 현상설이 아니라 집단 현상설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집단 현상설의 문제점은 이렇게 낼 것을 이렇게 추론식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집단 현상설의 문제점이 뭐죠? 1번. 정치가 지닌 양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지배와 피지배 이거 말 되고 국가와 일반 집단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이거잖아요. 집단 현상설의 문제점. 회사나 이익 집단에서의 권력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점이 아니지. 표현이 이상하다. 회사나 이익 집단에서의 권력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애매한 표현이. 모든 사회에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강구한다가 아니라 수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2번과 3번 중에 2번을 정답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6번으로 갈게요. 옳지 않은 것.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치 원리 틀린 것. 통치 권력의 조직과 기능적 분산에 의해서만 존엄한 인간의 가치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인간, 존엄한 인간. 존엄한 인간을 위해서 권력 조직 분산시켜야 된다. 두 번째,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면보다 통치 권력의 전제성이란 건 독재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세습하면서 독재하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을 생각하면 돼요. 통치 권력의 전제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독재하는 것을 배제하고, 권력의 남용 및 자의적인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더 중시한다. 이와 같은 정치 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저지래요. 입헌주의적 헌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다. 맞죠?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되는 원리가 입헌주의니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안 중에 하나 맞는 얘기고, 대통령제보다 의원대각제 정부에서 엄격하게 이건 단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의원대각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시 한 3회 정도 나갈 거니까 미리 문제 좀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